올해에는 이런 부업들을 하면 시간이랑 돈만 낭비되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2023년인데 이제 새해가 밝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네.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하기엔 좀 돈이 안 되고 고생하고 애매한 부업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부업들이 혹시 몇 가지나 있으세요?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별로인 부업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티스토리 블로그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로 과거에는 어떻게 수익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 안에 애드센스라는 걸 넣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드센스 수익 신청을 받기 위해서 따로 애드곳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일정한 포스팅 양을 늘리고 글자 수를 늘리고 활동을 어느 정도 했을 때 확실한 기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는 블로그다라고 했을 때 애드센스 승인을 해줘요. 그러면 구글에서 주는 광고를 블로그 포스팅 사이사이에 넣을 수 있어요. 그걸로 광고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런 구조가 과거에는 돈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비추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직접 해본 결과로는 히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이런 플랫폼에 내 포스팅이 상위 노출이 되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방문자 수도 많아야 되고 방문자가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광고를 클릭해야만 애드센스 수익을 제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블로그 2개를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해봤는데 수익이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많아봤자 하루에 1달러? 뭐 한 달로 치면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수익을 받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포스팅을 하나씩 꾸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개선되거나 막 파격적으로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하루에 1개씩, 많으면 2개씩, 3개씩 올릴 때도 있었는데 포스팅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SEO라는 뭐 최적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야 플랫폼에 포스팅이 상위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제 그만큼 레드오션이기도 하고 정확한 플랫폼에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까 전에 에센스를 2개를 티스토리에다가 이제 달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티스토리 블로그가 뭔가 잘못돼서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두 번째 블로그도 한번 해보신 거예요? 네, 제가 첫 번째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애드센스 승인을 받기 위해서 3번에서 4번 정도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겨우 승인을 받았고 그거를 한두 달 동안 꾸준히 하루에 1개씩 포스팅을 올리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수익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저품질을 맞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블로그를 만들고 또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어요. 이제 그거는 이슈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올렸었는데 운이 좋을 때는 하루에 1,000명 이상 방문자가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길게 유지가 되지 않고 1,000명이 들어와도 수익이 뭐 1달러, 2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이 좀 현타를 많이 느꼈죠. 그러면 첫 번째 티스토리 블로그 있잖아요. 그거는 일평균 방문자가 얼마 정도였어요? 첫 번째 블로그는 200명에서 250명 정도 꾸준히 하루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왔을 때 하루 평균 수익이 얼마 정도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뭐 0.01달러 뭐 이렇게 들어왔을 때도 있었고요. 0.1달러? 1달러를 넘기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뭐 200명이 제 블로그에 들어와도 제 블로그에 있는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만큼 뭐 광고를 클릭하는 방법 아니면 사람들을 더 많이 데리고 와서 그 확률을 높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방법들을 찾는 것도 너무 어렵고 제 기준에서는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포스팅을 이제 한 3, 4개월 동안 하루에 하나씩 날렸으면 거의 한 100개 이상의 포스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중에서 한 개도 상위 노출을 못 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티스토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가 또 있었어요. 거기에서 자칭 티스토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노하우를 어느 정도 값어치를 매겨서 전자책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2개 정도 구매를 해서 읽어봤는데 하나에 막 4만 원, 5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2개를 읽어보고 똑같이 해봤는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노력하고 에너지를 쏟는 대비 뭐 한 달에 많아야 한 몇만 원 정도였겠네요, 수익이. 네, 한 달에 뭐 1만 원, 2만 원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내가 티스토리 그 개설해가지고 에센스 붙여가지고 하겠다라는 사람한테는 웬만하면 딴 거에다가 조금 더 하시라고 지금 권하는 편이세요?
네, 티스토리에 투자할 시간과 노력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 더 높은 값어치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3년 기준으로 이거는 지금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돈이 안 된다 하는 두 번째 부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부업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요? 네.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는 돈이 잘 안 되나요? 저도 스마트 스토어가 돈이 될 줄 알고 거의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수익이 되기는 했지만 제가 그만둔 이유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라고 했을 때도 이제 뭐 사입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구매 대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걸로 하셨던 거예요? 사입은 이제 제 투자 자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잖아요. 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위탁 판매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는 하기가 좀 별로라는 거잖아요. 네, 위탁 판매가 저는 리스크도 없고 돈이 어느 정도 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단점이 많더라고요. 어떠한 부분들이 해보니까 좀 단점이었어요? 확실한 건 사입보다 위탁 판매가 마진율이 너무 낮았어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한창 운영했을 때 매출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마진율이 15%에서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얻어들인 순수익은 단돈 뭐 20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들어간 이제 시간과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사업자도 만들고 통신 판매업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2, 30만 원밖에 안 나왔다, 순수익이. 네, 맞습니다. 그 순수익 2, 30만 원은 운영하는 6개월 내내 나왔던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잠깐이었나요? 처음에 물건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는 매출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저는 이제 하루에 상품을 한 개씩, 두 개씩 키워드나 이런 거 따져가면서 올렸어가지고 초반에는 매출이 거의 안 나왔어요. 30개 정도에서 40개 정도 올렸을 때 그러니까 한 달 이후에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올라오기 시작하면 상품 등록할수록 더 잘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상품이 많이 등록이 될수록 매출이 점점 더 몇 배 이상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렇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던 상품들을 보니까 여름에 맞는 시즌 상품이었어요. 한창 코로나고 비대면이 한창이었을 때 방수 마스크를 팔았었거든요. 그때 여름이었고 사람들이 해수욕장, 수영장, 물놀이를 하러 갈 때 방수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고 매출이 그때 그걸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지나니까 계절성을 타는 게 사라지니 가을, 겨울이 되니까 바로 또 매출이 확 줄어든 거예요? 네, 귀신같이 가을이 되자마자 매출이 0원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거의 방수 마스크는 팔리지 않았고 그나마 제가 가을이나 겨울에 맞는 제품을 그때 올렸는데 한두 개 정도 팔리고 매출이 아예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같은 제품을 대량 사입으로 싸게 파는 사람들이 만약에 같이 팔게 되면 이제 위탁 판매 쪽은 거의 수익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위탁 판매의 단점 중 하나가 또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건데 대량 사입을 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순위, 2순위 상위에 계신 분들이 텃세가 좀 있어요. 그래서 3, 4위, 5위 그 이하에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상표나 이런 것들을 들먹이면서 상품을 내려달라, 뭐 수정을 해달라, 이름을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좀 경고 메일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저의 1순위로 잘 팔리는 제품이었을 때가 타격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탔더라도 또 대량 사입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무너뜨린 그 사람이 등장하면 또 그거는 내 쪽에서 이제 구매가 일어나지 않겠네요. 네, 대량 사입을 하는 분들은 가격을 엄청 경쟁력으로 쓰잖아요. 가격을 최저가로 맞춰버리면 대량 사입이 아닌 위탁 판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마진이 0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품은 그냥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직장인 입장에서는 지금 23년 새해 시점에 스마트 스토어를 위탁 판매로 하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과거만큼 좀 못 보는 어떤 요소들이 되게 많겠네요. 제가 해본 결과 위탁 판매를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했을 때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일단 고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CS.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판매를 했는데 그 제품을 산 사람이 환불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전화를 다이렉트로 걸어요. 그러면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환불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직장인이면 이거를 연동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중에는 좀 힘들죠. 네. 근무 중에는 이런 CS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와 또 제품 주문이 들어오면 이걸 배송을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6시 이전 이후 이렇게 기준이 나눠요. 6시 이후로 넘어가면 다음 날로 되기 때문에 뭐 금요일이라던가 이런 날에는
6시 이전에 이런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직장인이면 이게 어렵잖아요. 퇴근 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아예 비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2023년 기준으로 과거에는 또 돈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세 번째는 또 어떤 거 있어요? 그걸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는 NFT입니다. NFT를 공짜로 받아가지고 뭐 수익 내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NFT에서 각종 프로젝트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그 프로젝트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에어드랍 이벤트를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또 에어드랍이라고 하면 모를 수 있으니까 에어드랍이 어떤 거였어요? 에어드랍을 쉽게 말하면 NFT라는 아이템을 내 인벤토리에 넣어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공짜로 준다. 그냥 어떤 상품을 공짜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NFT를 공짜로 받아가지고 어떤 거래소 같은 데다가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던 건가요? 네, 예전에는 그냥 뭐 프로젝트의 SNS 팔로우, 공유 이런 것들 이벤트에 참여하기만 하면 추첨을 통해서 NFT 에어드랍을 주는데 그 에어드랍을 가지고 거래소에서 판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판매해서 적으면 몇십만 원, 많으면 몇백만 원의 수익을 얻으신 분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왜 그거가 비추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NFT 시장이 한창 커지는 때였고 신규 유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래소에 내 NFT를 올려놔도 그 애를 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은 내가 거래소에 NFT를 올려놔도 살 사람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거를 이제 유동성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내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가치가 점점 내려가고 영원에 가까워지는 그런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NFT 에어드랍을 해주는 회사들도 많이 없지만 설령 하더라도 그거 받아봤자 그냥 장식용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NFT 프로젝트들 보면 에어드랍 이벤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거를 가지고 판다고 해도 내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 대비 그 가치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제가 비추천하는 이유입니다. NFT 관련돼 가지고 뭔가를 찾아보고 시간을 쓰고 뭐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차라리 딴 거 하는 게 올해는 낫다라는 거잖아요. 네, 차라리 다른 분야에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실제로 NFT도 이제는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작년 하반기에 NFT는 거의 다 정리를 했고 지금도 정리하는 중이긴 한데 거의 이제 NFT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있죠. 어쨌든 올해는 사실은 이거는 수익이 안 날 거니까. 네, 지금은 뭘 해도 수익이 나는 부분이 없어요. NFT 어느 곳을 봐도. 현실적으로 올해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안 하시는 게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부업을 좀 다양하게 해본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올해는 결심만 하지 말고 한번 실행해봐야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실 조언이 있으신가요? 이게 해마다 부업의 트렌드나 그런 정보의 양이나 질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부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2년 전, 3년 전 예전의 정보를 보지 마시고 최근의 정보를 최대한 리서칭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그나마 시간이나 노력 이런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정말 멀리서 오셔가지고 네, 여기가 지금 이제 서울인데 지금 광주에서 엄청 멀리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얘기들, 유익한 얘기들, 피하살이 되는 얘기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긴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께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